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들어갈게요. 문제 일단 저번 주 거 한번 풀어드리고 하고, 오늘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주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정답 해설은 뭐, 우리 사이트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1번서부터 받도록 하죠. 그러니까 1번하고 이제 1번은 토지에서는 토지의 문제는 집가구라는 게 나와요. 그죠? 집가구는 토지 가격이 한적순을 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었지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집약적 이용이다 이렇게 해서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는 건 땅값이 비싸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방적을 집약적으로 고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왜 이번에 보시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소득층 박스 쳐보세요. 저소득층에서 제가 왜 저소득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읒 들어가죠, 그죠? 그건 정치적입니다. 이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야매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정치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목표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경제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소득하면 정치적 지구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3번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실패의 원인은 불완전해서 그렇지 완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나왔었고, 완전을 불완전을 고치시고, 4번에 보시면 어떻죠?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는 어때요?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소 생산이죠, 그죠? 공공재는 소비 측면에서 비경합 비배제다 보니까 무임승차를 해요. 그럼 기업의 생산을 맡기면 생산하지 않거나 과소 생산이 맞죠, 그죠? 그래서 과소 생산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어떻게 돼?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으면은 부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거지로 제거시키는 것은 정의복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의복가입니다. 부의복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6번은 어떻게 돼? 우리가 정의복가는 공공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재도 정의죠, 그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제한은 이 공공재 외부효과, 정의효과를 발생하는 제한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는 더 많이가 아니라 적정 생산보다 더 적게 공급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불안전한다는 거 맞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달성되는 게 아니죠. 달성이 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부 시장 개입이 필요하죠, 그죠? 틀렸고요. 마찬가지예요. 8번에도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진입가 태거가 자유롭다면 개입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가 태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불안전하고 주택 시장이 고가니까 저소득층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죠? 유효소가 제한됐기 때문에 진입가 태거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의도적이지 않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이라고 봐야 돼요.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고 시장을 통한 게 아니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그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쌍방이 아닌 제3자의 의도하지 않은 이익 손해 가져다 주면서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결과나 시장을 통해서 갔다는 건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 가시면 자, 외부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외부 효과가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면 정의복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왜 제가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공원이 주변 주택에 들어서면 수요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외부 효과에서 지역지구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자, 아까 어떻게 돼요? 이 위에 보시면은
지역지구제는 부의복가를 제거시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번에 우리가 그 11번에 보시면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위해 채택되는 규제 토지기본규제도로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정해복과죠. 이거 작년에 나왔습니다, 26회. 그래서 작년 거예요.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해복과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님비는 부해복과에 들어가요. 그죠? 정해복과에 들어가는 것은 님비가 아니라 핀피라고 하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준다는 게 정이죠. 그죠? 그래서 님비는 부다. 정은 핀피. 핀피를 고쳐주셔야 돼요. 님비가 아니라. 님비는 이제 부해복과의 발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13번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이 저번에 제가 왜 개발 부담금 얘기했었죠, 그죠? 개발 이익 중에서 국가가 납부하는 금액인데 개발 부담금제나 보조금 제도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 개입입니다. 부담금이나 보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4번에 아직 TDR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를 통해서 보존했죠.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15번에 가시면 토지은행은 미개발지예요. 그죠? 그럼 토지 양도의 의사 표시가 전제가 됐어요. 근데 토지 수용은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 없이 또 수용해 버리거든요. 그럼 토지은행이 토지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고 하셔야죠. 약하다. 그래서 크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토지 수용 제도가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작년 문제입니다. 임대를 규제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존에 대한 세입자의 주거이동은 둔화되죠, 그죠? 이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질적 향상이나 주거이동을 촉진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 빡석 쳐보세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의 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고 하셔야 돼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은 탄력적, 장기적은 비탄력적 됐는데 바뀌었죠. 단기가 비탄력이죠. 장기가 탄력적이고, 그래서 이건 탄력성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9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죠. 높게가 아니라 낮게 설정하면 이걸 바꿔줘야 돼요. 낮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정책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밑에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발휘됩니다. 단기적은. 그래서 나중에 제 해설을 보시면 단기적은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차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기에 가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니까 소득재 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잘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에다 또남치 주고 충분히 발휘된다고 봐야 돼요. 규제 효과가. 그래서 임대주택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고치시고, 그죠? 나중에 해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임대를 보조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는 무조건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킨다고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22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토지용의 특정만을 의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차등가세를. 그래서 요거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차등가세입니다. 그래서 22번은요. 예전에 22번은 18회 때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뺏겨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해설은 뒤에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투자론으로 갈게요. 투자론으로 가서 투자론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 투자론 파트가 미리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로는 352페이지입니다. 352. 투자 파트로 갈게요. 자, 투자 파트로 가면서 그 일단은 투자는 문제 비중이 커서 6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 가량도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책에 대한 이 저자분이 이제 우리 다른 교수님이죠. 제가 또 책은 쓰지 않았고 이제 다른 책은 제가 썼는데 일단은 이 저자분의 우리가 의도에 따라서 책이 이제 써졌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제 순서대로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할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학교론이라는 자체도 이 소리가 연결이 되거든요. 투자론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염두 힘드시더라도 어디 넘어가게 되면 제가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그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실 게 6에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저 다음 주 같이 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나눠드리는 이제 프린트가 다 기출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드리는 것도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를 거의 다 뺏겨내요. 그죠?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제가 지금 번호를 매기는 게 기출의 키워드입니다. 그죠? 기출문제 나오는 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렛대 효과를 먼저 찍어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가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지렛대 효과는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너무 강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 일단 찾아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페이지 352페이지 보시면 투자의 개념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간에 보시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만이 조금 여러분들 가져갈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우리가 본다면 자,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1억 2천만 원. 그럼 내가 낸 거는 현재고 1억 2천은 미래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핵심이냐면요. 내가 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1억 2천은 불확실해요. 이 확실과 불확실이 가장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현재 확실히 지출해서 미래 수익 불확실한 수익을 지금 현재 확실히 지출해서 이거를 희생해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현재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또 제 강의는 그렇습니다. 또 너무 또 이렇게 지루하면 안 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현재 엄지 확실하게 지금 앉아서 희생하고 계시죠. 공인중개사 따려고 그죠? 근데 그건 확실한데 공인수 따는 것은 아직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죠? 내가 낸 건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한 건 뭐가 따른다는 거죠? 위험이 따라요, 그죠? 그러면 위험이 따를수록 요구하는 게 더 적겠어요? 요구하는 게 크겠어요? 크겠죠, 그죠? 이런 걸 때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층 닦는 아저씨가 6층 닦는 아저씨가 63빌딩을 닦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연봉을 더 달라고 합니까? 더 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거 크다는 걸 나중에 이따 배우실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건 따라해보세요. 자금의 투입.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 수익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론에서 말하는 건 거의 다 임대형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무슨 부동산을 얘기한다? 임대형. 그러니까 임대형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 파트가 나중에 감정 평가도 연관이 돼요. 제가 이제 감정 평가도 강의를 하는데 평가사가 건물의 가치를 매길 때 임대료를 매깁니다. 그죠? 왜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이 건물들은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높습니까? 높죠. 그럼 건물의 가치도 어떻게 되나요? 높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대 사업이라는 자체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연예인들이 막 건물 산다는 거는 임대료도 받는 게 아니라 그냥입니까? 시세 차익도 있습니까? 그죠? 두 가지를 소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3단계로서 장기 투자로서 투기와 틀려요. 그럼 내가 건물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처분을 합니다. 그 운영의 이득을 소득 이득, 인컴 게임즈라고 하고 처분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그럼 운영한다는 자체는 내가 건물이면 임대료를 받고요. 땅이면 지대가 토지의 대가, 토지의 임대료죠, 그죠? 근데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고 처분은 딱 한 번만 받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펜을 드셔서 자, 여기서는 그렇게 건져갈 거 없어요. 내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 밑에 1번에 장래 수익은 항상 그냥입니까? 위험이 내포돼 있죠. 장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현재에 대한 소비는 확실하죠. 그죠? 요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파란 글씨. 자,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운영 임대에서 먹는 이익은 무슨 이득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소득 이득이고 처분해서 먹는 이득은 무슨 이득이라고 했나요? 자본 이득이죠. 그래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만 잠깐 넘겨 보세요. 354로 가시면 부동산 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비교해서 나왔는데 요즘은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때 투기라는 것은 2단계고 자, 얘는 무조건 이걸 임대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시세 차익입니다. 그럼 운영이라는 건 전혀 없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 차익만 노려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개인 투기는 그냥 가볍게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자본이득만을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운영은 안 하고 2단계로서 단기 양도 차익만 얻는다는 것만 가져가세요. 근데 거의 영향가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제가 죄송한데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이 있고 제가 하는 스타일이 따라오셔야 되는데 377페이지로 좀 가주세요. 377페이지로 가시면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핵심 다지기에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기가 강의가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근데 교재를 지금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 교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교재의 순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투자와 투기를 다음에 지렛대 효과를 강의를 해야 돼요.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지렛대 효과 거의 밑에 핵심 다지기 377페이지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학교론이 투자도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페이지를 적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이제 내가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뭐냐면 자기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돈을 빌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인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고 나서 수익이 높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에다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별표 하나는 그냥 출제되는 거고요. 2개는 자주 출제되는 거고 3개는 내년에 꼭 나올 겁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 갈게요. 자, 영어로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글로 레버리지 나오니까. 레버리지. 자, 그럼 무거운 짐을 올려요. 그럼 혼자 올리는 것보다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타인이 많이 들어줄수록 빨리 올릴 거예요. 그러면 차입 비율을
높일수록 더 효과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어 정리로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빌린 거는 타인 자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고요. 타인 자본을 부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저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하니까. 그러니까 지분과 저당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시험 문제가 저당과 지분이 다르다는 걸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겠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늘어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해드릴 텐데 계산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저랑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1억을 투자해서 1억이 총 투자입니다. 통 투자이고, 자, 임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이 순영업 소득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 있어요.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 또는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라고 나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총 자본 종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물론 총 투자 수익률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돈을 안 빌렸을 때예요. 그죠? 그냥 1억을 가지고 내가 다 투자해서 2천만 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20%의 수익률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돈을 안 빌렸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돈을 빌려야겠죠. 자, 돈을 빌립니다. 그럼 타인 돈을 빌려서 4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 되고 투자론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수익률. 시험 문제는 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계산 문제에 나와요. 그죠? 문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드릴 테고, 그다음에 6천만 원을 빌렸죠.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타인 자본이고 투자로 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당 수익률.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내릴 텐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좀 편법 야매를 가서 지분은 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자기 돈이고 지 거, 야매로. 저당은 헷갈리니까 저분이라고 하세요. 저분은 이제 은행 돈을 빌려준 쪽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가 먹는 거고 저분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가 투자한 갑돌이를 지분 투자자라고 합니다. 지분 투자액이 되겠고요. 그럼 A은행은 지분 투자자겠어요? 저당 투자자겠어요? 저당 투자자, 그죠? 저당 투자자.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저당 투자자. 그럼 얘는 직접 투자고 얘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건 은행 이자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잡으세요. 지분은 지 거죠. 그죠? 저당은 그냥입니까? 저분입니까? 저분 거예요. 그럼 저분이 은행이잖아요. 저당 수익률이 은행이자라는 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율입니다. 그래서 연 10% 차익금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요 수익률이 얘가 더 많이 나와야지만 지렛대 효과가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본은 이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수익은 똑같고, 물론 뭐 처분에 대한 소득도 있습니다. 근데 운영에 대한 것만 먼저 가져가세요. 그래서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자가 6천의 10%는 600이 되겠죠. 그죠?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600만 원입니다. 그럼 요게 1,400만 원이 되죠. 그럼 나누니까 35%가 돼요. 그죠?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25%인데 타인 돈을 빌리니까 35%는 건 15%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정의 레버리지 효과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만약 이자가 더 크다? 그러면 이건 손실이 오죠. 부의제로부터가 자기 자본 수익이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정이 되고요. 부가되고 중립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이라고 하죠.
근데 중간에 종합이 있어요. 돈을 안 빌렸을 때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저당 수익률 요렇게 순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뀐다 그러면 부가되고, 같다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돼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20%고 당연히 이자가 10%면 당연히 이거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20은 다 중간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그럼 이자가 25%가 될 수도 있고 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갑니다. 요 차가 지렛대 효과입니다. 요 차가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건 이제 대충 제가 뭐 나오는 10 마이너스 5 0이라는 자체는 뭐 그걸 계산하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요. 자, 얘는 20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무조건 플러스에 대한 정해진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얘가 반드시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 얘보다 높은 쪽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죠? 35%가 나오고, 근데 만약에 이자가 더 높다? 그럼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 20에서 마이너스 25를 빼면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부라 그래요. 부정적. 이거는 투자하게 되면 종합보다 낮아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요 찍으실 때 20% 밑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12.5%가 되고, 자, 왜 0이고 중립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20에서 20을 빼면 0이 되거든요. 이건 중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종합과 같아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은 걸 찍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얘와 얘는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찍지 그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얌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지분은 지 거고 저당은 저분입니다. 그럼 저분이 많이 먹어야 돼요? 지가 많이 먹어야 돼요? 지가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크고 저분이 제일 낮고요. 종합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암기 기법이, 만약에 내가 이 지렛대를 올린다는 것은 큰 짐을 올려요. 플러스가 되고 정의 레버리지가 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한테 큰 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를 좀 달라고 합니다. 따라보세요. 자 좀 줘. 그러면 뭘 달라는 거죠? 자, 종, 저 이렇게. 그죠? 무슨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자기 자본, 종합, 저당.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펜을 들어보세요. 자, 개념 잡습니다. 개념 잡으면, 자, 펜을 들어서 제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타인 자본 부채에 대한 부채를 활용해서 요거 박스 쳐보세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종합 수익률을 증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킵니다. 요거 박스 치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나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죠. 그러니까 종합 수익률에 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친다는 겁니다. 다 자기 자본 수익률에다 박수 치시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것도 지렛대 효과예요. 전세 보증금은 이제 타인 자본이니까 그걸 또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차입금을 동반해서 투자하면 위험과 수익이 동시에 증폭되고, 자, 정의라는 거 아까 여러분들 왜 자점조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커야 되고 중간에 종합이고 밑에 파란 색깔 차입이자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차입이자보다 자기 자본성이 크게 커지고요. 부라는 건 거꾸로예요. 이 차입이자 저당이 제일 크고 종합이 중간이고 자기가 제일 작죠. 그럼 차입이자보다 자기 자본수익이 더 작아집니다. 근데 중립적은 어떻게 됩니까? 차익과 자기 자본이 동일하니까 중립적, 지렛대 효과 없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 비율과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차익금리가 높으면 정의되고 차익금리가 아까 낮으면 부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이제 차익금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어떻게 돼요? 이자가 낮아야지 이자가 높으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대출 기간과 지렛대 효과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은 상승하겠죠. 투자가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높은 대부를 유지하면서 정의 레버리지가 오래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제 부는 어떻게 돼요?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이 더욱 하락하겠죠, 그죠? 반대로. 그래서 중립적은 존재한다면 대출의 만기는 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기출 파헤치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가서 계산을 해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 믿고 절 따라오시는데, 자 일단은 요거 다음에 제가 이제 갈게 위험 파트입니다. 위험 파트. 그래서 우리가 차입비를 많이 빌리고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했다는 건 무조건 위험해요. 그래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 위험도 반드시 증가를 합니다. 자,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금융적 위험. 그래서 금융적 위험으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위험은 증가라고 봐야 돼요. 지렛대 효과는. 그죠? 타인 돈을 빌리니까 이렇게 보시고 종합 수익률에 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정의돼야 되니까 자기가 제일 커야 돼요. 그다음에 종합 저당 이렇게 보시고 거꾸로 되면 부가되고 중립적은 같을 때다. 이렇게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 문제는 제가 3, 4월 달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395로 갈게요. 395로 가시면 자 395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395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395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 이제 갈게요. 왜냐하면 여기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금융적 위험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잠깐 넘겨보시면은 먼저 본다면 그 밑에 395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 찾으셨죠, 그죠? 금융적 위험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이나 차입금을 활용해서 투자자의 채무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떠십니까? 자, 그 원인은 차입금에 있어서 투자 금액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되는데 어떻게 돼요? 차입금을 활용했다는 자체는 채무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렛대 효과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라는 자체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 만약에 투자 금액을 전액 자기 자본 투자했을 때는 금융적 위험은 제거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수익은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융적 위험이 지렛대 효과와 관련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라는 걸 봤죠. 그래서 다른 것도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은 뭐가 있겠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상의 자체에 오는 위험이 있고요. 좀 전에 배웠듯이 금융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서 부채를 많이 빌려서 하는 건 금융적 지금 했었죠, 그죠? 지렛대 효과 관련되는 거 했고요. 그다음 항상 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뀝니다. 법률적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생길 수 있고,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유동성 문제가 생깁니다. 낮은 환급성. 그럼 사업상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임대 수요가 많아요. 유동 인구도 많고요. 여기 지금 대학교 근처니까
내가 원룸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공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투자하자마자 나랑 똑같은 공급자들이 과잉 공급을 했어요. 물량이 너무 쏟아져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시장상은. 근데 운영이라는 자체는 운영을 하면서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제 영업 경비가 변할 수 있죠. 그럼 영업 경비가 변한다는 것은 내가 미리 통제해서 영업 경비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됩니다. 자, 위치적 위험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만약에 터미널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상가 건물을 샀어요. 왜?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도 임대를 받기가 좋죠, 그죠? 근데 터미널이 한 달 있다 이사 간다. 따라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 왜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죠? 그 상대적 위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뭘 노리냐면 사업상은 시장, 운영, 위치적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죠? 다른 것들을 여기서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야매를 가지고 가시냐면, 자, 내가 사업장을 차리게 되면요,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요. 누군가 찾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쉬운 위치로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들어가 볼게요. 자, 사업상입니다. 자, 시장 갈게요. 시장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자자가 주는 부담으로서 수요가 부족해서 투자 부동산이 임대 분양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 적어놔 보세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수요 공급이 변해서 수요 감소해서 공급 강화되면 임대료가 수입이 감소되죠.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 임대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종업원이 통제나 영업 경비가 과다 지출될 수 있죠. 영업 경비라는 것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업 경비가 변화됐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가심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자체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죠? 근데 위치적은 어땠어요? 제가 절대적 위치는 고정됐죠. 자,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 입지 선정이 실패한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금융 쪽은 아까 타인 돈을 많이 빌려서 위험한 거 아까 했었고요. 근데 법적 위험은 갑니다. 자, 법적 위험은 뭐냐면 정책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책이 변합니다. 갑자기 규제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여기다가 상가 건물을 지려고 지금 낮에다가 상가 건물을 지려고 탁 폼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내 땅만 그린벨트로 묶어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갈게요. 자, 법적 위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정부 정책이나 공법상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경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변경. 그래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꼭 치시기 바랍니다. 변경. 그래서 이 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법상에 대한 정책이 규제가 변경이 돼서 그래요. 변경. 자, 인플레이션 위험도 한번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얘기인데 갑니다. 자, 인플레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저번에 잠깐 인플레를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자, 그러면 인플레 가볼게요. 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의 임대 수익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화폐가 떨어지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라고 해요. 구매력이 하락이 되고, 부동산은 이제 실물 자산이므로 현금 자산, 금융 자산과 달리 인플레 보호 기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자체적으로 인플레가 또 발생하면 임대 수익이 또 화폐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제가 거기다가 이제 체크를 별표를 하나 쳐놓으신데 인플레에다가 예전에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대출자라는 게 나오면서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원금의 그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지지적 손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423페이지로 유인해 볼게요. 27번 문제입니다. 자, 27번에 틀린 게 1번입니다. 그 1번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자입니다. 갑돌이가 차입자가 있고요. A은행이 대출자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갚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금의 실적 가치가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자도 예전 받는 것처럼 받아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겠지만 대출자는 고정을 원하지 않고 변동을 원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변동만큼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서 투자가 인플레에 대한 위험이 생깁니다.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럼 1번에 보시면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대신 고정이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오쪽 해설해 보시면 고정 대신에 변동이자를 대출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찾았죠, 그죠? 그럼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아까 부채비율이 커지면 지분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할 위험도 커지죠, 그죠? 커진다 동그라미 치시고 운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운영 제가 말씀드렸죠. 운영은 사무실 관리라든지 근로자 파업, 영업 경비 변동이 야기되는 거고 운영 위험 박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위치적 기억하시죠? 위치적은 환경이 변하는데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뀐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체크하시고 유동성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할게요. 유동성 뭐냐면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건 어떤 자산을 현금화 시키는 정도예요, 그죠? 이거 낮은 현금성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예금 같은 거는 유동성이 높아요, 그죠? 빨리빨리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금매로 해놓습니다. 그럼 싸게 넣으면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대상부동산의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출재원이라면 2번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할 위험 작아진다라고 내겠어요.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 위험, 위치적, 유동성 위험을 다 요거를 바꿔서 다른 걸로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치적 위험은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저는 절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지렛대 효과를 안 풀었었죠. 자, 지렛대 효과를 보여드리면 페이지 418페이지로 가볼게요. 17번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 다음 주에 이제 기출문제 풀겠는데 정의 레버리지가라도 부채비율이 커지면 무조건 위험은 증가해요. 위험이 감소합니까? 위험이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가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비율이 커지고 경기 변동, 금리 변동의 위험은 역시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험은 증가한다고 하시고요. 1번에 가시면 레버리지가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비율의 증감이 종합 수익률에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친다는 거 박수 치고요.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 아까 자점조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정의 레버리지가는 종합이 저당보다 커야 되고 중립적은 부채비율이만 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불은 어땠어요?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이 지문들을 굉장히 엄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을 때 제가 풀어드리는데 이건 아까 지렛대 효과 연결시켜서 꼭 보시고요. 그럼 아까 다시 가시면 페이지 아까 395페이지 가셔서 요 인플레라는 거 있었죠, 그죠? 아까 그 기출 문제를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는 꼭 기출 문제를 연결시켜서 꼭 연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아까 좀 전에 유동성이 있었잖아요. 넘겨보세요. 유동성은 그 시장 가치가 이제 현금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매로 내놓으면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유동성입니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십시오. 자, 저를 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제 선답니까? 5제 선답죠. 그럼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금법인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렛대 효과가 연결되는 게 무슨 이유였어요? 금융적이죠, 그죠? 이거 찾아내시고. 사업은 어려운 이치다, 쉬운 이치다, 쉬운 이치. 그다음에 시장은 피할 수가 없고 운영은 영업 경비에서 피할 수 있고요. 아까 기출 문제 위치 변화는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좀 전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출자는 고정을 원합니까? 변동을 원합니까? 그 기출 문제 꼭 보셔야 됩니다. 변동하게 되면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요. 그럼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인플레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는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397페이지 가셔서 여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에 395페이지 가셔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하나.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의 구분이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꼭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제가 학문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갈게요. 지금 임대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냥입니까? 사업을 잘해야 됩니까?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근데 시장 상황은 항상 고정적이요. 시장 상황이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임대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공급이 과잉돼서 공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절대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업 경비는 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위치적 보세요.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바뀝니다. 그다음에 자, 지렛대 효과는 뭐였죠? 차입 비율이 많을수록 그냥입니까? 위험은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부채를 많이 빌린다는 자체는 무조건 위험이 증가하는 금융적 이유고요. 자, 법은 어떻죠? 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법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고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변동을 원해서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서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한 인플레에 또 도달할 거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임대료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또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금과 주식은 현금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탁 박으시고 아까 그 기출 문제, 특히 지렛대 효과도 아까 기출 문제를 보시고 연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1, 2번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좀만 쉬었다 갈게요.